깜깜한 새벽 낡은 건물 지하에서 낡은 무전기가 깜빡이며 소리를 토해냈다. 목표 남조선 진입 완료. 숨죽인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자 곧이어 금속성 찍 소리와 함께 통신은 끊겼다. 방 안은 적막했다. 습기 찬 벽,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오래된 시계 초침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그 공간의 한가운데 노트북 화면만이 파랗게 빛나며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암호화된 단 한 줄의 문장. 잠시 후 무전기가 다시 켜졌다. 강윤호, 내 가족은 우리 손에 있다. 잊지 마라. 메마른 잡음과 함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 한마디는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남자는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 자신으로 살 수 없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생, 그리고 지워진 과거. 그의 임무는 남조선의 심장부를 파고드는 것. 하지만 이 어두운 방을 벗어나 마주하게 될 세상은 훈련에서 주입받은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곧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거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윤호는 처음부터 간첩이 될 운명이 아니었다. 평양에서 그는 중간 간부의 아들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평범하진 않았지만 나름의 삶이 있었고 가족은 그의 모든 이유였다. 그러나 정찰총국이 그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내가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 그날 이후 윤호의 자유는 사라졌다. 그는 무려 6개월 동안 비밀 훈련소에 갇혀 지냈다. 훈련관들은 그의 말투를 교정했고 억양을 남쪽 사람처럼 만들었다. 걸음걸이, 표정, 심지어 웃는 습관까지도 다시 학습시켰다. 넌 더 이상 강윤호가 아니다. 이제부터 넌 위장 탈북자다. 훈련관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호했다. 윤호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며 서서히 낯선 인물이 되어갔다. 훈련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심리적 압박이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같은 질문을 받으며 준비된 대답을 외워야 했다. 왜 탈북했는가? 중국에서 어떻게 지냈는가? 그는 거짓을 진실처럼 반복했고 머릿속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러나 더 힘든 건 가족을 두고 온 현실이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출발 전날 밤 상관 김명철이 그를 불렀다. 어두운 방에서 마주한 눈빛은 냉혹했다. 윤호야, 내 가족이 어디 있는지 알지? 예, 알고 있습니다. 임무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겠군. 그 말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다. 정치범 수용소,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거기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조선으로 향하는 순간은 순식간에 다가왔다. 그는 위장 신분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오랜 시간 끝에 낯선 공항에 발을 디뎠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모든 시선이 자신을 꿰뚫어보는 듯 했다. 침착하자, 난 그냥 또 다른 탈북자일 뿐이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주문을 걸며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왔다. 택시에 올라탔을 때 그는 곧바로 이상한 풍경을 목격했다. 새벽 3시 도로 위에 가로등이 줄지어 환히 켜져 있었다. 건물들은 불빛을 꺼낼 줄 모르는 듯 환했다. 북한의 새벽이라면 온 도시가 까맣게 잠들었을 시간이었다. 전력 낭비 아닌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내심 흔들리고 있었다. 이곳의 현실은 훈련에서 배운 남조선의 모습과 달랐다. 차창 밖을 보며 그는 머릿속을 정리했다. 탈북자 커뮤니티 파악, 신뢰 구축, 보안 취약점 관찰 주 2회 보고. 정찰총국이 내린 5가지 임무가 머릿속을 차지했다. 그 모든 걸 해내야 가족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따뜻한 공기의 온기, 환한 불빛은 이상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혹시 내가 배운 게 거짓이라면? 그 질문은 작지만 곧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불씨였다. 택시가 멈춘 곳은 임시보호소였다. 간판도 없는 작은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젊은 여성 담당자가 새벽인데도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고생 많으셨죠? 우선 따뜻한 방에서 쉬세요. 차갑고 의심스러운 시선이 아닌 진심이 담긴 친절이었다. 윤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방 안에는 깨끗한 침대와 새 하얀 이불이 준비되어 있었다. 난방이 잘 되어 따뜻했고 화장실에 들어가니 온수가 펑펑 나왔다. 북한에서는 고위 간부도 마음껏 쓸 수 없던 것이 온수였다.
이건 분명 회유 작전일 거야. 그는 스스로 다독이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따뜻한 공기와 부드러운 이불은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인천공항에서 본 불빛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가로등, 건물마다 환하게 켜진 불빛들. 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혹시 여긴 정말 전기가 풍족한 건가?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그는 스스로를 부정했다. 아니야, 이건 다 꾸며낸 거야. 다음날 아침 국정원 직원들이 도착했다. 윤호의 가슴은 다시 얼어붙었다. 검은 승용차에 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바삐 걸어가고 있었다. 북한에서 배운 가난하고 피폐한 남조선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국정원 건물은 의외였다. 그는 어두운 지하실이나 음산한 건물을 상상했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사무용 빌딩처럼 보였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부드럽게 위로 올라갔다. 북에서는 늘 고장나 있던 엘리베이터가 여기서는 아무렇지 않게 작동하는 모습이 낯설고도 놀라웠다. 7층 조사실 문이 열렸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중년 남성 박재현이었다. 그는 무섭게 다그치지도 고압적인 태도도 없었다. 오히려 온화한 미소로 의자를 권했다. 편하게 앉으세요. 물 드시겠습니까? 책상 위에는 시원한 물과 따뜻한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다. 윤호는 얼떨결에 물을 받아 마셨다. 깨끗하고 차가운 물, 북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것이었다. 성함이 강윤호 맞으십니까? 부드럽게 이어지는 질문들. 출신지, 탈북 경로, 가족 이야기. 모두 훈련에서 준비한 답변으로 대응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박재현의 태도 때문이었다. 다그치거나 의심하는 대신 마치 이해하려는 듯 경청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시락이 배달됐다. 밥, 반찬, 국, 그리고 후식으로 과일까지. 윤호는 순간 멍해졌다. 북한의 간부들도 매일 이런 식사를 할 수는 없었다. 천천히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요. 박재현은 자연스럽게 도시락을 함께 나눴다. 신문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마치 손님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밤 보호소로 돌아온 윤호는 생각에 잠겼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환한 가로등, 따뜻한 난방, 끊임없이 나오는 온수, 정시에 도착하는 차. 훈련에서 주입된 남조선의 이미지는 이미 금이 가고 있었다. 적들이 이렇게 친절할 리가 없는데.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그럼 내가 배운 건 전부 거짓이란 말인가? 그 의문은 작지만 거대한 균열이 되어 강윤호의 신념과 임무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다음날 조사실에서의 신문은 계속되었지만 공기는 차갑지 않았다. 박재현은 서류를 펼치며 차분한 목소리로 질문을 이어갔다. 중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윤호는 훈련 때 외운 답변을 그대로 읊었다. 자비를 하며 지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오고 싶었거든요. 거짓이었지만 마치 진실처럼 흘러나왔다. 박재현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섭게 다그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듯 경청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냉혹함이 아닌 동정이 담겨 있었다. 가족은 어떻게 되셨나요? 순간 윤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훈련된 거짓말이 혀끝에 맴돌았다. 아내와 아이들은 모두 잃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거짓말이었지만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다. 실제로 그는 가족과 떨어져 있었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다. 눈가가 젖어드는 걸 느끼자 재현은 잠시 펜을 내려놓았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짧은 위로의 말이었지만 윤호의 마음속에선 큰 파문을 일으켰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박재현이 물었다. 무슨 음식 드시고 싶으십니까? 윤호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신문 받으러 온 사람에게 원하는 메뉴를 묻다니.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곧 배달된 도시락은 충격 그 자체였다. 밥, 반찬, 국, 과일까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다. 윤호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두 입. 입 안에서 퍼지는 맛은 북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풍요였다. 박재현은 그와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날씨 이야기, 한국 음식 이야기. 윤호는 순간 자신이 신문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뻔했다. 이런 친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조사는 오후에도 이어졌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차분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내일 더 이야기 나누죠. 예상과 달리 며칠 밤을 새워가며 몰아붙이지 않았다. 윤호는 보호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의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활기가 있었다. 북에서 배운 피폐한 남조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밤이 깊었지만 보호소 방은 따뜻했다. 깨끗한 이불, 24시간 나오는 온수, 잘 정돈된 시설. 윤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건 다 회유일 뿐이야. 나를 방심하게 하려는 거야. 그러나 가슴속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안도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대우였다. 심지어 죄수로 취급받는 자신조차 이렇게 대접받고 있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조사실의 문이 열리면 박재현은 항상 같은 미소로 맞아주었다. 잘 주무셨습니까? 그 단순한 인사 한마디가 윤호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북에서는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일이 얼마나 드물었던가. 그곳에서의 대화는 늘 명령과 복종뿐이었다. 경호 씨, 우리는 당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박재현의 말이 윤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어떻게 살았든 여기 온 이유가 뭐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사실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을 말하라니. 북에서는 진실을 말했다간 곧장 처형당하거나 수용소로 끌려갔다. 하지만 여기선 사실을 말하라고 기다려주겠다고 했다. 그날 밤 윤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다. 이들이 정말 적일까? 모든 친절은 함정일 거라 배웠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친절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진심 같았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져 그의 신념을 흔들고 있었다. 국정원 조사가 끝난 뒤 윤호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하나원으로 이송되었다. 버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낯설고도 충격적이었다. 도시와 시골을 지나며 보이는 도로는 정비가 잘 되어 있었고 시골 농가에도 전선이 연결되어 불빛이 환히 들어오고 있었다. 시골에도 전기가 다 들어와 있네. 옆자리 탈북자가 중얼거렸고 윤호는 속으로 파문이 일었다. 하나원 건물은 생각보다 크고 현대적이었다. 높은 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로비에는 깨끗한 소파와 안내 데스크가 있었다. 직원들은 밝은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그 목소리는 계산된 연기가 아니라 진심처럼 느껴졌다. 윤호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배정받은 방은 2명이 함께 쓰는 생활관이었다. 룸메이트는 먼저 온 탈북자 김성민이었다. 반갑다. 나는 성민이야. 1달 됐어. 성민은 친근하게 손을 내밀었다. 윤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손을 맞잡았다. 방 안에는 침대 2개, 책상 2개, 개인 사물함까지 있었다. 화장실은 공동이었지만 샤워실에는 온수가 끊이지 않았다. 북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환경이었다. 첫날 저녁 성민은 윤호를 편의점으로 데려갔다. 하나원 내부에 작은 편의점이 있다는 것부터가 충격이었다. 과자, 음료, 라면, 심지어 아이스크림까지 진열되어 있었다. 이거 맛있어. 한번 먹어봐. 성민이 초콜릿을 권했다. 가격표는 1,500원. 윤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몰랐다. 카드로 하면 돼. 성민은 태연하게 카드를 기계에 갖다 댔다. B- 소리와 함께 결제가 끝났다. 돈을 주고받는 과정조차 없었다.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되었다. 첫 강의는 한국의 정치 제도였다. 강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시민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통령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말이죠. 윤호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대통령을 비판해도 괜찮습니까? 질문이 튀어나왔다. 강사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 말은 윤호의 가슴을 강하게 흔들었다. 그날 저녁 성민과 산책을 나섰다. 밤거리에는 줄지어 켜진 가로등이 환히 빛나고 있었다. 보안등까지 있어 어두운 구석이 없었다. 여긴 밤에도 이렇게 밝아. 처음엔 나도 놀랐어. 성민이 말했다. 윤호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북에서는 밤이면 깜깜했고 전기를 아껴야 했다. 하지만 이곳은 시민들을 위해 밤새 불을 밝혀주고 있었다. 그 단순한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며칠 후 하나원 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했다.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고 예배가 끝나자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다. 김치찌개와 밥 반찬이 무료로 나왔다. 윤호는 의아해 물었다. 돈을 안 받습니까? 자원봉사자는 웃으며 답했다.
그냥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어서요. 대가 없는 도움 그것은 북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다. 밤이 깊어 숙소에 돌아왔지만 윤호는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운수, 가로등, 편의점 카드 결제, 대통령 비판, 무조건적인 도움. 훈련에서 배운 가난하고 타락한 남조선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이지? 그 질문은 점점 더 커져가며 그의 신념을 뒤흔들고 있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친 뒤 윤호는 정부 지원을 받아 작은 원룸에 입주했다.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고 따뜻한 난방과 24시간 온수가 나왔다. 그러나 정착지원금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다.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일을 해야 했다. 그가 향한 곳은 건설 현장이었다. 경험 있어요? 현장 소장이 묻자 윤호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날 맡은 일은 벽돌을 나르는 것이었다. 한겨울에 찬 공기 속에서도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손바닥에는 금세 물집이 잡혔고 어깨는 쑤셨다. 점심시간 함께 앉은 동료가 물었다. 처음이지? 힘들지? 윤호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금방 익숙해져. 성실하게 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은 벌어. 그 말에 윤호는 눈을 크게 떴다. 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정말입니까? 그래. 초과 근무하면 더 줘. 토요일 나오면 더 벌고. 일한 만큼 돈을 더 준다는 개념이 윤호에겐 낯설었다. 북에서는 아무리 오래 일해도 배급은 똑같았다. 여기 사장님은 착해. 돈 떼먹는 일 없어. 동료의 말은 이상하게 들렸지만 며칠 후 윤호는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 첫 급여일 윤호는 은행 통장을 받았다. ATM 화면에 찍힌 금액은 정확히 계산한 대로였다. 기본급, 초과근무 수당까지 빠짐없이 입금되어 있었다. 윤호는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다. 정확하다, 정말 정확하다. 북에서라면 위에서는 항상 빼앗기고 아래는 항상 굶주려야 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한 시간만큼 보상이 돌아왔다. 그 단순한 사실이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며칠 뒤 소장이 윤호를 불렀다. 윤호 씨 일 잘하네요. 정규직으로 할 생각 있습니까? 정규직. 낯선 단어였다. 근로계약서라는 서류가 눈앞에 놓였다. 이름, 급여, 근무시간, 휴가, 보험. 모든 조건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이게 뭐죠? 윤호가 묻자 소장은 웃으며 대답했다.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에요. 회사도 직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이라는 개념도 윤호에게는 낯설었다. 아프면 치료비 지원받고 나이 들면 연금도 받습니다. 설명을 들으며 윤호의 가슴은 먹먹해졌다. 국가가 시민의 미래를 보장한다니. 북에서는 권력자만이 혜택을 누리고 나머지는 버려졌다. 여기서는 보통 사람도 보호받고 있었다. 주말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전달하면 손님들이 종종 웃으며 수고 많으세요라 했다. 때로는 팁을 더 주기도 했다. 친절하면 더 받는다니까. 동료의 말이 떠올랐다. 윤호는 그때 깨달았다. 이곳에서는 노력과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선택과 책임으로 이어지는 삶이었다. 밤에 돌아와 통장을 다시 확인했다. 하루하루 쌓이는 금액.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 벌어들인 돈을 손에 쥐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따뜻한 무게는 단순한 지폐가 아니었다. 이게 진짜 3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다. 북에서 기다릴 아내와 아이들. 그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정찰총구. 윤호의 마음은 다시 두 갈래로 찢어졌다. 첫 정규직 계약서를 쓴 지 한 달쯤 지나서였다.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했다. 보험 가입했으니 무료예요. 다녀오세요. 윤호는 믿기지 않았다. 아플 때 국가가 치료를 해준다니. 북에서는 약 하나 얻으려면 뇌물을 써야 했고 환자들은 돈이 없어 죽어갔다. 병원 로비는 북의 병원과는 딴판이었다. 넓고 깨끗했고 사람들은 번호표를 뽑아 차례대로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차분히 윤호의 건강을 살펴보더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상담 받아보시죠. 상담이라니. 윤호는 처음 듣는 단어였다. 국립병원에서 무료로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는 말에 그는 어리둥절했다. 며칠 후 상담실을 찾았다. 따뜻한 조명 아래 상담사가 미소로 맞았다. 편하게 앉으세요. 무슨 얘기든 괜찮습니다. 윤호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북에서라면 모든 대화는 감시 대상이었다. 여기서는 판단도 강요도 없었다.
여기는 당신이 선택하는 곳이에요. 그 말이 윤호의 가슴에 깊게 파고들었다. 퇴근 후 은행에 들른 것도 충격이었다.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직원이 친절히 설명했다. 이 돈으로 적금, 대출, 투자 다 가능하세요. 심지어 차를 할부로 살 수도 있다고 했다. 할부요? 네, 매달 조금씩 나눠서 갚는 겁니다. 윤호는 믿기지 않았다. 돈이 없어도 미래에 벌 돈으로 지금을 살 수 있다니. 동료들과 함께 회식에 나갔을 때도 그는 또 놀랐다. 사장이 먼저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낼게. 고생 많았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챙기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광경. 북에서라면 상상도 못했다. 거기서는 위는 항상 명령하고 아래는 항상 복종했다. 여기서는 서로 약속하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주말에는 도매시장에서 야간 일을 했다. 새벽 3시 시장은 북적였다. 트럭들이 줄지어 물건을 내리고 상인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물건이 전국으로 퍼집니다. 동료가 설명했다. 윤호는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다. 새벽의 혼돈 같았지만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공평함이었다. 누구도 뇌물을 쓰지 않았고 노력한 만큼 정직하게 대가가 돌아왔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윤호가 묻자 동료는 담담히 말했다. 열심히 하면 인정받고 대충하면 잘리니까요. 당연하잖아요. 그 단순한 대답이 윤호의 머릿속을 흔들었다. 공평. 그는 북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단어였다. 밤 원룸에 돌아와 그는 통장을 열었다. 자신의 손으로 번 돈, 계약으로 보장된 권리, 아플 때 지켜주는 제도, 마음을 들어주는 상담사. 모든 것이 선택과 책임 위에 있었다. 정말 이게 진짜 삶일까? 윤호는 창밖에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밝게 빛나는 불은 이제 전력 낭비가 아닌 시민을 지켜주는 따뜻한 장치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밤 윤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받는 사람 없는 광고 문자가 하나 들어와 있었다. 그런데 눈에 익은 패턴이 보였다. 특수한 위치에 찍힌 점과 공백.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정찰총국에서 배운 스테가노그래피 암호였다. 조심스레 해독해보니 메시지는 짧았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임무가 드디어 다시 불을 뿜어대고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줄에서 그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아내 선희, 아들 민재, 딸 할인. 그들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그들을 볼모 삼는 잔혹한 협박에 가슴이 짓눌렸다. 내가 임무를 거부하면 가족은 끝장이다. 머릿속에서 수없이 같은 결론이 맴돌았다. 보고서에 담으라는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탈북자 커뮤니티 현황, 정부 지원 정책, 사회 분위기. 모든 정보를 세세히 기록하라는 지시였다. 윤호는 노트북 앞에 앉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릴 수 없었다. 손끝은 공중에 멈춘 채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다. 내가 이걸 보고하면 이곳 사람들을 배신하는 거잖아. 그 순간 회사에서 만난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웃던 사람들. 윤호 씨,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진심 어린 목소리로 안부를 묻던 그들. 그리고 하나원 교회에서 조건 없이 식사를 나눠주던 사람들. 그들의 따뜻한 손길을 배신할 수 있을까? 가슴이 옥죄어 왔다. 며칠 동안 윤호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휴대폰 화면 속 암호문을 바라보며 갈등했다. 가족을 구해야 한다는 책임, 그러나 양심을 저버릴 수 없다는 갈망. 두 힘이 서로 충돌하며 그를 잠식했다. 눈밑은 점점 짙어졌고 얼굴은 수척해졌다. 윤호 씨 괜찮아요?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아저씨가 걱정스레 물었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그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에 꽂혔다. 가족을 지키려는 이유로 시작된 임무가 이제는 선량한 이들을 해치는 칼날이 될지도 몰랐다. 윤호는 스스로를 책망했다. 성민 형과 만난 카페에서도 그는 흔들렸다. 형, 혹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 있어요? 뜻밖의 질문에 성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 북에서 살 때 많이 느꼈지. 살기 위해 남을 밟아야 했으니까. 하지만 여기선 달라. 여기선 진실을 말해도 된다. 그 말이 윤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한강공원에 멈춰섰다. 바람에 흔들리는 강물 위로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다. 진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교회에서 들은 목사의 말이 귓가를 때렸다. 자유란 무엇인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짓을 이어가는 것일까?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일까?
휴대폰은 여전히 침대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협박은 차갑게 다가왔지만 윤호의 내면에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자라나고 있었다. 진실을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족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인생 최대의 갈림길 앞에 서 있었다. 목요일 아침 윤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밤새 뒤척이며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다. 이제는 진실을 말하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는 국정원에 전화를 걸었다. 박재현입니다. 수화기 넘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자 윤호의 손이 떨렸다. 저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오후 2시 조사실 문 앞에 선 윤호는 한참을 망설였다. 문을 두드리면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터였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똑똑. 문이 열리자 박재현의 온화한 표정이 보였다. 윤호 씨 무슨 일입니까? 얼굴이 좋지 않네요. 자리에 앉은 윤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는 간첩으로 왔습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재현의 표정이 굳었지만 곧 차분히 물었다. 간첩이라고요? 윤호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정찰총국에서 받은 훈련, 위장 탈북 시나리오, 탈북자 사회 침투와 정보보고 임무, 그리고 가족을 볼모로 한 협박까지. 그의 고백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말이 끝나자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속삭였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박재현은 펜을 내려놓고 윤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셨군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저는 처벌받을 줄 알았습니다. 물론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진실을 고백한 용기는 인정받아야 합니다. 윤호의 눈가가 젖었다. 누군가 자신을 비난 대신 인정해주다니 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박재현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가족을 구하고 싶으시죠? 그 말에 윤호의 가슴이 무너졌다.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게 제일 큰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협력하셔야 합니다. 북한의 가짜 정보를 흘려 시간을 벌고 그 사이 가족 구출 작전을 준비하겠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정말 가능합니까?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제야 윤호의 눈에 희망의 불빛이 비쳤다. 박재현은 강조했다. 하지만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오직 윤호 씨의 선택입니다. 선택. 북에서는 그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거기서는 명령과 복종만이 존재했다. 윤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선택하겠습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조사실을 나서는 길, 그의 발걸음은 전보다 가벼웠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진심을 믿어주는 이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다. 휴대폰 속 북한의 재촉 메시지는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다. 거짓의 굴레를 벗고 비로소 인간 강윤호로서 새로운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밤, 원룸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 불빛은 전력 낭비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었다. 윤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위해 불을 켜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기반으로 각색하고 재구성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나레이터 송혜나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